한국에 오면 제일 힘든 게 성욕구를 풀 데가 없는 거죠. 또 한 명은 회사 갔다 오니까 신부가 가출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장모님한테 딸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장모님이 알면서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걸 천연 줄 알았는데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오스 결혼을 전문적으로 하는 미래결혼정보회사의 김원수 이사입니다. 저는 이제 국제결혼을 한 20년 정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13년 전에 라오스에 들어가서 라오스만 전문적으로 지금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제결혼하면 뭐 농어촌, 시골 총각들이 도시에서 신부를 못 구해서 결혼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다 도시 근로자고 뭐 공무원, 공사직원, 자영업 다양하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결혼을 못 하다 보니까 국제 결혼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제도나 시스템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규정하는 법들 이런 것들도 실질적인 법이 못 되고 신랑들이나 신부들한테 피해가 생기는 그런 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다문화 국가로 지금 가야 되는 입장인데 국제 결혼이 활성화되는 만큼 거기에 맞게 제도나 법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부분이 바로 국제결혼의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국제결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고 사실은 마지막 선택입니다. 한국 여자와 결혼하려고 노력해봤지만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한국 여성들하고 결혼을 못하고 고민하다가 독신과 국제결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국제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인데 예쁜 여자를 찾는다, 어린 여자를 찾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만큼 위험이 큰 거죠. 왜냐하면 예쁘고 어린 여자는 반대로 말하면 어리기 때문에 철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지극히 감정적입니다. 이성적이지 못하고 그다음 사회에서 경험이나 어렵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잘 적응하지도 못할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또 신랑들도 거기에 현혹돼서 계약을 하고 가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은 가장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안전하고 평범하고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한국에서 결혼을 못 해서 국제결혼을 하러 간다는 그런 약간의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이쁜 여자를 내가 결혼해서 한국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열등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선택이 인생을 바꾸는 선택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국제결혼 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첫 번째는 가장 안정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안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착한 여자를 만나라. 또 시골에 있는 아가씨들 만나라. 또 형제들이 많은 신부들 찾아라 하는 이유가 형제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양보도 해야 되고 배려도 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기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리고 이쁘고 이런 신부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위주로 살아왔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 적응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것 또한 위험한 발상인데요. 돈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재벌들도 다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돈보다도 제가 보는 국제결혼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만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부는 한국에 가서 결혼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식은 더 좋은 나라에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는 거고 신랑은 한국 여성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못 했지만 나에게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이 외국인 신부가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서로의 이해관계로 만났지만 그 결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한테 신부는 이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고 신랑은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데 그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외국인 신부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의 이해관계로 시작하지만 오는 과정에서 서로가 신뢰를 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혼을 해야 되지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신부 같으면 이 여자는 내가 돈이 없으면 내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돈만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는 사람을 보고 사랑하고 나와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의 돈을 보고 오게 하는 그 자체가 실수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가 좋은 여자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진솔하게 신부한테 나는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싶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같이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신부도 나하고 같은 그런 라이프를 선택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신부를 찾아야 되지 돈으로 살 수 있는 신부는 돈이 없으면 사라지는 신부거든요. 그런 신부는 아주 위험하죠. 그런 신부는 한국에도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가난한 신부들이 많습니다.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가난하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나라에서는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이 많은 가정에서는 유학으로 외국에 나가지만 가난한 집 신부들은 유학을 못 가니까 결혼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나이는 많지만 한국 남자나 일본 남자나 뭐 미국 남자를 만나서 거기 가서 새로운 제2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더라도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동남아 나라마다 약간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인 경우에는 22살, 3살만 넘어가도 초혼들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빨리 결혼하는 문화입니다.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노처녀들이 많아요. 베트남이나 다른 동남아에 비해서. 그 이유는 남녀 성비의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불교 문화에 따라서
가정에서 남자 한 명씩 절에 보냅니다. 우리 군대 보내듯이 절에 보내서 수행을 하다가 특별하게 직업이 없거나 집안이 어려우면 스님으로 그냥 남아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안 하는 남자들이 많다 보니까 남자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27, 8, 9대는 노처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랑들이 국제결혼 하려고 마음먹고 오는 신랑들이 평균 나이대가 40대 초반 정도 되는데 이 40대 초반하고 라오스에 있는 20대 후반의 아가씨들이 만나면 잘 살 수 있는 나이 차이가 되는데 너무 어린 19, 20, 21살을 만나면 힘들고 22, 23, 24세 넘어가서 재혼녀를 만나면 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신부가 한국에 시집 와서도 마음을 한국에 집중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현지에 살고 있는 아기를 또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결혼은 둘이만 살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다가 이혼한 신부의 아기까지 있으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라오스는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가능하면 초혼하고 제가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초혼이 많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 인식 역시도 아주 위험한 인식이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주고 신부를 사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돈을 주는 곳은 결혼정보에서 돈을 주는 거지 여자의 부모한테 주는 거는 이제 지참금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일부 주는 돈 있지만 그걸로 신부를 사왔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 생각들 때문에 신부를 함부로 대하고 쉽게 대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자기 인생만 나빠지는 거거든요. 결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마지막 선택인데 그 신부를 내가 존중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신부 나를 존중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인생이 깨지냐면 바로 그 신랑의 인생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부를 사왔다는 그런 발상은 이제는 없어져야 되고 지구상에 그래도 나와 살아줄 수 있는 유일한 여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지금 국민소득이 우리가 3만 불이 넘었잖아요. 대부분 나라들이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면 다문화 국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그랬었고 미국도 그랬었고 대만이 그랬었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2만 불이 넘어가면 가정에서 자녀 중에 딸한테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해서 사회에 놓으면 남자하고 사회에서 경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여자들이 경쟁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출산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미루거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게 특수한 구조가 급성장하는 바람에 물가도 높고 아파트 값도 비싸고 결혼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아기를 낳아도 아기에 대한 교육비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힘든 결혼 생활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독신을 많이 선택해버리거든요. 그럼 여자들이 독신을 선택하는 만큼 남자들은 이제 결혼을 못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남자들이 40대까지는 혼자서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즐기다가 40이 넘어가면 점점 이제 혼자 사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40이 넘어서 한국 여자를 만나려고 하니까 한국 여자는 그때는 이제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녀 출산이 힘들어지고 노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국제 결혼이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국내 결혼은 조금 더 일찍 와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40이 넘어가면 한국에 있는 신랑들도 젊은 신부를 찾으려고 젊은 한국 신부들은 나이 많은 신랑하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이 넘어가는 총각들은 어쩔 수 없이 국제 결혼하고 독신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국내는 서로 간의 정보를 대화가 통하니까 본인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제는 특수성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신부를 소개받고 또 이 신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를 믿고 하게 되는데 업체는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 신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신랑이 아기가 둘인 줄 알았는데 집에 오니까 아기가 넷이라든지 신랑이 재혼인 줄 알았는데 사혼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부들이 쏘가서 왔다 이런 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반대로 베트남이나 뭐 중국 가서 결혼을 하고 왔는데 한 1년 살다 보니까 이 여자가 베트남에 다른 애가 또 있는 거죠. 낳은 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초혼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재혼의 애까지 딸린 여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서로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교환해라고 하는 이유가 그 신상 정보에는 이 신부가 미혼인지 재혼인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또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부를 서로 확인하고 전에는 말로 했던 거를 말로 하지 말고 서류로 해서 번역 공증해서 서로에게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절차들이 복잡해지는 거죠.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소개하는 비용만 받는 거잖아요. 그 뒤에 진행하는 결혼하는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국제 결혼은 소개와 결혼이 또 결혼 후에 비자까지 받는 과정을 모든 걸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남자는 동남아에 가면 어디 가든 인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외모적인 건데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에 비해서 키도 크고 깨끗하잖아요. 깨끗하게 옷도 잘 입고 한국 남자들이. 그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그러고 성실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동남아 여성들한테는 인기가 많은 거죠. 많고 콕 가다가 흔히들 말하듯이 체면한다고 뭐 돈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이런 신랑들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동남아에서 그래도 한국 신랑들이 가장 인기가 많고 또 가장 젠틀하고 외국인
우리 신부들이 봤을 때는 제일 큰 거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크고 성실한 게 가장 중요하죠. 제가 처음에 13년 전에 라오스를 갔을 때 그때는 국제결혼을 하면 주로 프랑스 사람들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라오스를 지배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프랑스 기업이나 회사들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프랑스 남자하고 결혼하면 지참금 10,000불 정도를 기본적으로 받고 시집을 많이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오스의 국제결혼은 몽족들이 미국으로 시집을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월남전 때 몽족들이 미군 편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군이 져면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몽족들은 자기 민족끼리 결혼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시집을 많이 갔는데, 한국 결혼은 불과 시작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전에는 국제결혼이라는 것들이 너무 힘들었고, 또 라오스 나라의 서류 구조 자체가 국제결혼하는 서류 하는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14개 관청을 돌아다니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절차도 엄청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이 상업적인 결혼은 여기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가서 그런 작업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많이 좋아져서 한국 남자들에 대해서 선호도가 많습니다.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한국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렇게 돈 쓰고 사람들 보니까 너무 친절하고 이러니까 한국 남자가 지금 인기가 많이 있는 편이죠. 제가 초창기에 이제 중국에 무역을 했습니다. 무역을 하려고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조선족 하는 시절이었으니까 제 아는 지인이 조선족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결혼 전문가였어. 중국에 있는 거래처에다 물어보니까 조선족 그 마담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신랑 하나를 데리고 가서 소개를 했는데 바로 승사가 되니까 이게 이제 돈이 바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명을 하고 나니까 이 결혼한 신랑이 또 자기 친구가 하나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또 중국을 또 갔어요. 그렇게 한 2번을 해보니까 서류나 이런 것들 제가 다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중국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족 위주로 하다가 조선족이 이제 한국에 쉽게 들어오는 법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이제 한족들, 중국 오리지널 한족들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다가 베트남이라는 시장이 열리면서 베트남 신부들이 이제 한국에 시집 오기 시작했죠. 그때 베트남 신부는 그 당시만 해도 뭐 17, 18년 전이니까 베트남이 너무 환경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뭐 어떤 사람이 가더라도 다 결혼하고, 신랑이 선택만 하면 거의 다 100% 결혼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활성화되는 만큼 부작용도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신부들만 많이 들어온 게 아니고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인하인 비자로 5년을 계약해서 한국에 들어오는데 대부분 다 젊은 남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오면 제일 힘든 게 성욕구를 풀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생기고 또 신부들하고 페이스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쪽에 통로가 돼버리니까 신부들을 꼬여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한국 와서 시집을 와서 살다가 뭐 신랑들하고 싸우거나 뭐 처갓집에 돈을 도와주는 것 때문에 싸우거나 뭐 이런 날이 있을 때 친구 베트남 남자가 그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 공장에 오면 한 달에 250만 원씩 벌을 수 있어. 숙식쟁도 해줄게.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출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출해가지고 뭐 공장에 찾아가 보면 공장에 막 베트남 남자들하고 혼숙하면서 컨테이너에서 막 살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신랑들이 그 신부를 찾았다 하더라도 데려올 수도 없어요. 자기가 안 오겠다면 우리가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 피해가 많이 생기고, 또 베트남 신부들이 많다 보니까 베트남 신부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그걸 결혼정보회사에서 코치를 해주면 신랑 신부가 잘 살도록 코치를 해주지만 먼저 시집온 언니나 근로자들이 코치를 해주기 때문에 자기들 위주로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랑들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하는 신부들도 있고 이혼 청구하고 뭐 이불로 맞으려고 맞아서 신랑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판결 받아서 한국의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정보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베트남 결혼도 갈수록 많이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국제 결혼을 해도 갈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나라가 뭐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이 정도인데 거기는 그렇게 지금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하는 업체들이 갈 데가 없어서 지금 현재도 베트남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사실은.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나이 많은 신부들도 많지만 첫 번째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강합니다. 우리 한국 남자하고 비슷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모계사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가정을 주로 책임집니다. 우리는 남자들이 주로 책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책임감 있는 남자와 책임감 있는 여자가 만나니까 서로 가정에 대한 부분들은 잘 지킬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신부들이 오자마자 막 돈 벌러 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와서 언어를 배우고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워서 어린이집에 갈 때쯤 되면 4, 5년 정도 지나면 그때서 이제 식당이나 공장에 가서 일하려고 하거든요.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요. 신부들이. 부끄럽고 내가 길도 모르는데 혼자 다니는 것도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적극적이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습성들 때문에 한국에서 아기 낳고 적응하는데 베트남 신부들은 오면 바로 돈 벌러 다 나가거든요.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술 먹고 놀다 보면 또 다른 남자 베트남 애들 만나고 이런 환경에 노출되는 거죠. 라오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강점이고 신부들이 온순하고 긍정적이고 유순해요. 독하지 않아요. 신부들이. 더 성격이 우수유하기 때문에 우리 신랑들이 아무래도 다른 나라 신부들보다는 같이 사는데 어려움이 조금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장점이죠. 뭐 좋은 것들로 보면 제가 이제 상담했던 신랑 중에 대구에 있는 신랑인데 재혼이 아니고 사몬이었어요. 사몬. 저한테 왔을 때는 이미 결혼을 2번 하고 왔는데 첫 번째는 이 신랑이 시골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졸업하고 대구에 있는 염색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초창기 때 중국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 여자하고 애를 하나 낳고 이 여자가 이제 이혼하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두째 결혼을 베트남하고 또 한 거예요.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해서 또 애를 또 낳았어요. 근데 또 그 베트남 여자가 같은 동네에 있는 베트남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또 가버린 거예요. 이혼하고. 그러니까 이혼을 2번 했는데 아기 둘이가 국적이 틀린 거죠. 엄마가 한 명은 중국 여자가 낳은 애고 한 명은 베트남 분이 낳은 애죠. 근데 세 번째 라오스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신랑은 이 결혼이 마지막이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면 또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부를 찾고 찾아서 정말 시골에서 온 아가씨를 제가 소개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지금 대구에 와서 아기 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4명인데 마지막 2명은 라오스 엄마가 낳고 한 명은 베트남이 낳고 한 명은 중국이 낳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사니까 1년에 한 번씩 온 가족들이 라오스에 여행을 가요. 처갓집에 여행도 가고 이렇게 사는 모습 보면서 제가 많이 뿌듯했죠.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연락이 와요. 보면 가족들 데리고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신부가 같이 행복하게 살아주니까 저도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보람을 많이 가지죠. 제가 이제 베트남 결혼을 진행하다가 멈추고 라오스를 가게 된 이유가 2010년도 그때쯤이었는데 한 달에 3명의 신부가 사고가 터졌어요. 그래서 한 명은 처갓집 간다고 가서 안 돌아오고 또 한 명은 회사 갔다 오니까 신부가 가출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하고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어서 친구처럼 지냈는데 둘이서 같이 이제 호치민까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처갓집에 가서 장모님한테 딸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장모님이 알면서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걸.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결혼하러 갔는데 결혼하고 와서 보니까 천연 줄 알았는데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그 3건이 터지면서 제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했죠. 이 베트남 결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하려고 해도 베트남에서 마담들이 다 속여버리면 한국 사람들 결혼업자들이 다 속는 거죠. 내만 속으면 되지만 신랑도 속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랑 입장에서는 결혼정보회사 사장님을 사기꾼으로 생각하는 거죠. 같이 속았지만 나도 같이 속았는데 그래서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하다가는 피해자도 계속 생기고 나도 행복하지 않겠다 싶어서 베트남 결혼을 멈추고 제가 그때 라오스를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라오스에서는 아무도 저처럼 이렇게 결혼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였는데 가서 제가 이제 시골로 찾아다니면서 제가 직접 신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또 신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해서 애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하니까 내가 신랑을 속이지 않으면 속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류의 사고는 이제 터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살면서 싸울 수도 있고 뭐 서로 갈등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서로를 속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이 우리가 뭐 결혼한 여자인지 아닌지 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뭐 성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확인을 하고 결혼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베트남에서는 그걸 확인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라오스를 가게 된 겁니다. 국적을 따고 도망간다는 거는 사실은 뭐 라오스 신부는 제가 그렇게 도망가는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은 없고 뭐 베트남 신부들이 국적을 따고 나면 한국 남자하고 이혼하고 베트남에 있는 애인을 하고 다시 결혼을 해서 베트남 남자가 또 국적을 받게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가 실제로 사례를 목격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거죠. 우리나라 국적을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이중 국적이 허용됩니다. 베트남 여성분이 베트남 국적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중 국적이 허용이 안 돼요. 한국 국적을 받기 위해서는 라오스 국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오스 여성분들이 지금 한 7, 80%는 우리나라 국적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그냥 라오스 국적을 가지면서 외국인 등록증을 갱신하면서 영주권만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 차이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선거를 하는 투표권 있냐 없냐 이 정도 차이지 크게 차이가 없고 또 사는데도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라오스 신부들이 국적을 바꿔가지고 뭐 또 뭐 이렇게 이혼하고 간다 이런 거는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라오스 신부들의 가장 큰 부분은 자녀를 낳고 나면
보면 거의 이혼은 없습니다. 이혼은 없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을 때는 싸우고 뭐 이혼할 수는 있어도 자녀 낳고 나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 이혼한 사람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뭐 국적을 받고 도망가고 이런 경우는 라오스에서는 보지 못했고 하여튼 뭐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는 또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